LS ASMR. 지난번에 언어의 온도 앞쪽 부분을 읽어드렸는데요. 오늘은 다 못 읽어드린 뒤쪽 이야기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아닌 우리를 위한 결혼. 몇 해 전 늦장가를 간 선배가 있다. 선배는 깐깐한 남자였다. 최고의 신부감을 찾기 위해 최고의 결혼 정보 업체에 가입했고 주말마다 최고급 호텔에서 선을 봤다. 하지만 상대의 장점보다 단점부터 들추는 버릇 때문인지 조건에 맞는 상대를 만나지는 못했다. 덕분에 어느 동네에 어떤 호텔이 있는지, 어느 호텔 커피숍의 전망이 좋은지 같은 잡다한 지식만 머릿속에 집어넣었다. 선배가 짝짝이 모험을 멈추려던 찰나, 즉 집신도 짝이 있는데 짝이 없는 나는 집신만도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자괴감에 빠지려는 순간이었다. 그는 경력직으로 회사를 옮겼고 그곳에서 동료 여직원을 보자마자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낯선 감정에 빠져들었다. 사내 연애를 시작한 그는 반년 만에 결혼에 이르렀다. 이직을 통해 일터와 신부감을 모두 얻었으니 화투에서 한 번에 피 2장을 따는 일타쌍피를 몸소 실천한 셈이다. 결혼식 직후 선배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소회를 밝혔으며 그의 발언에서는 나는 약간의 허세와 오글거림과 순수함과 나름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 와줘서 정말 고마워. 결혼 생활을 아직 해보지 않아서 결혼이 미친 짓인지 아닌지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쓸데없는 소리를 했나? 이건 못 들은 걸로 해줘. 다만 전에 나는 나를 위한 결혼을 하려 했던 것 같아. 이 여자를 만나게 되면서 비로소 우리를 위한 결혼을 생각하게 됐지. 내가 아닌 우리를 위한. 마모의 흔적. 어느 포근한 봄날이었다. 집 근처에 있는 타이어 전문점에 들렀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2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엔지니어가 어서오세요 하며 반갑게 인사를 했다. 청년의 이마와 콧등에 송골송골 땀이 맺혔었다. 타이어를 갈아 끼는 모습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다가 불쑥 말을 걸어봤다. 불현듯 궁금증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저 실례합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타이어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그러니까 타이어가 운전자랑 닮았다거나 뭐 그런. 아, 그럼요. 전 타이어만 봐도 운전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정말요? 네. 타이어의 마모 상태에 따라 고객의 운전 습관이나 성향을 미루어 짐작하곤 해요. 원래 타이어의 정식 명칭은 러버 휠이었다고 해요. 고무바퀴라는 뜻이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다들 타이어라고 불러요. 왜일까요? 자동차 부품 중 가장 피곤한 게 타이어라는 거죠. 재밌네요. 예, 그런데 운전하면서 자동차의 발에 해당하는 타이어를 참 피곤하게 만드는 피곤한 운전자가 많아요. 운전에 상급이라는 게 있는데요. 급출발, 급가속, 급정지인데요.
이골 밥 먹듯이 하는 운전자들은 성격이 삐딱하고 과격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끌고 온 차량을 살펴보면 아니나 다를까 타이어가 상태가 엉망이라니까요. 아,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타이어를 교체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청년의 말을 되씹었다. 그리고 그의 말에 내 삶을 비추어 봤다. 나는 자동차 타이어에 어떤 자국을 새겨놓았을까? 마모된 흔적을 보고 나면 내가 지나온 길과 그 여정에 취한 나의 삶의 태도를 짚어볼 수 있을까? 청년의 증언처럼 사람 성격은 아주 사소한 데서 드러나는 법이다. 그건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고 즉흥적으로 변조할 수도 없다. 이러한 이치는 우리네 일상뿐만 아니라 사물의 본질과 삼라만상에 꽤 깊이 관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본질은 다른 것과 잘 섞이지 않는다.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언젠가 의도하지 않는 순간에 엉뚱한 방식으로 드러나곤 한다. 여행을 직업으로 삼는 녀석. 여행은 인간의 본능이다. 어디론가 떠나려는 욕망은 우리 유전자 안에 각인되어 있으며 인류 문명史는 이동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박한 현실 탓에 여행에 대한 욕구를 억누른 채 살아갈 뿐 삶의 터전을 잠시 떠나는 건 여러모로 의미가 있다. 여행지는 낯선 길에서 걸음을 뗄 때마다 새로운 사람과 풍경을 만난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나를 마주하기도 하고 운전할 때 백밀러를 통해 지나온 길을 살피듯 삶의 궤적을 슬며시 되짚어 볼 수도 있다. 후지와라 신야라는 일본 작가는 여행에 대한 색다른 시각을 제시한다. 여행지에서 날 것의 풍경을 건져 올려 기록하는 작가로 유명한 그는 아무런 정보 없이 훌쩍 길을 떠날 것을 권유한다. 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고 여행길에 오릅니다. 또한 눈으로 얻는 정보를 경계하고 본질을 보려고 노력해요. 예를 들어 인도 여행을 할 때 겐지스강에 대한 지식을 사전에 공부하고 가는 게 도움이 될까요? 그 반대일 수도 있을 겁니다. 때론 백지 상태에서 아기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래야 본질이 보입니다. 돌연히 떠오르는 기억이 있다. 대학 4학년 때다. 동아리방에 모인 졸업반 학생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각자 업으로 삼고 싶은 직업을 늘어놓았다. 종종 언론에서 발표하는 대학생 취업 선호도 분포와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한 녀석은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난 여행을 직업으로 할 거야 라며 조금 생뚱맞은 대답을 내놓았다. 우린 녀석의 계획을 듣고는 아 그래? 네 맘대로 해. 대신 여행지에서 엽서나 보내 하고 깔깔거리며 웃었다. 그때 친구들이 터뜨린 폭소는 녀석의 계획을 깎아내리는 비웃음이 아니라 오히려 너만큼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당부와 격려의 환호성이었던 것 같다. 우린 친구의 성이 정씨라는 점에 착안해 인디아나 정스라는 별명도 붙여주었다. 몇 년 뒤 친구와 어렵사리 연락이 닿았다. 돈이 모이면 휙하고 파리로, 프라하로 떠난다고 했다.
그곳의 공기를 마시며 살고 있다고 했다. 녀석은 난 충분히 잘 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라는 이야기를 프랑스 작가 프랑수아즈 사강의 책에서 나오는 문장을 인용하며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다들 꿈을 잃어버렸다고 자조하게 분주한 세상이지만 그 친구만큼은 본인이 내뱉은 말을 실행에 옮기며 살아가고 있는 듯했다. 녀석은 말했다. 기주야, 나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곳에 오는 꿈을 꾸었던 것 같아. 노력을 강요하는 폭력. 책찍질이란 뜻의 위플래시라는 영화가 있다. 제목 그대로 채찍을 휘둘러대는 영화이다. 스승이 제자에게, 감독이 관객에게 저예산 영화인데다 줄거리도 비교적 단순하다. 최고의 재즈 드럼 연주자가 되려는 대학생 신입생 앤드류가 교내 밴드에 합류한다. 지도 교수는 스파르타식 교육으로 악명이 높은 플래처. 플래처 교수는 칭찬이 재능과 꿈을 좀먹는다고 여기는 사람이다. 그만하면 잘했어라는 표현을 가장 혐오하는 그는 학생들의 달팽이관에 책찍질하겠다는 듯 연습 도중 온갖 폭언을 날린다. 누군가 작은 실수라도 저지르면 박자가 틀렸어. 바보, 멍청이 라고 으르렁댄다. 그가 자신의 혀로 휘두르는 책찍은 제자들의 기쁨만 아니라 자존심을 후려친다. 누군가 내게 플래처 교수처럼 학생을 극한까지 몰아붙이더라도 잠재력을 끄집어내기만 한다면 뭐 그만 아닌가요? 하고 묻는다면 난 반대일세 라고 대답할 것이다. 노력은 스스로 발휘할 때 가치가 있다. 노력을 평가하는 일도 온당하지 않다. 일 때문에 연락하는 사람 중에 종종 내 노력의 등급을 매기려는 이들이 있다. 그런 관심은 정말이지 부담스럽다. 상대가 부담스러워하는 관심은 폭력에 가깝고 상대에게 노력을 강요하는 건 착취에 가깝다고 나는 생각한다. 영화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 있다. 앤드류가 사촌과 성공을 기준을 두고 언쟁을 벌이자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아버지가 한마디 쏘아붙인다. 34세 빈털터리가 되고 술과 마약에 취해 죽는 게 성공이라고 할 수 없지. 안 그래? 유명 재즈 연주자인 찰리 파커의 삶을 빗대 드럼 연주자가 되겠다는 아들의 꿈에 에둘러 평가를 한 것이다. 그러자 앤드류가 눈을 부릅뜨고 대든다. 전 34세 죽더라도 사람들이 두고두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영화라서 가능한 멘트였으리라 뭐 그렇다 해도 이 얼마나 순수하고 절박한 대사인가. 영화는 우리가 현실에서 감히 토해내지 못하는 말을 대신해주는 것 같다. 그뿐이랴. 게다가 어떤 영화는 어두운 방에서 문을 열면 빛이 들이닥치는 것처럼 순식간에 어린 시절 기억을 되살려내 마구 솟구치게 한다. 영화를 관람하고 극장을 나서는 순간 마음 한구석에 은밀하게 숨겨놓았던 스위치 같은 게 딸깍하고 들어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나 싶다. 솔로 감기 취향론. 인간은 외로움에 사무치면 자신의 그림자라도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사랑을 줄 상대를 찾지 못해 감정을 마음에 담아두기만 하면
어느 순간 곱는다고 강변하는 친구가 A가 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말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이다. A도 마찬가지이다. 녀석은 지구촌 축제인 올림픽이 3번 열리는 동안에도 연애다운 연애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 호감에서 출발한 감정이 사랑에 도달하고 도달하지 못하고 신기루처럼 사라질 때마다 A는 에드바르 뭉크의 그림 절규에 나오는 사내처럼 양손으로 얼굴을 부여잡고 비명을 질렀다고 한다. 녀석은 술자리에서 늘 공시렁댔다. 연애하고 싶은데 정말이지 연애를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고 그 녀석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이론이다. 이름하여 솔로 감기 취약론. 연애와 건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게 핵심이다. 연애는 단순히 감정을 나누는 행위가 아니야. 심리적 안정과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체내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주지. 나를 봐. 연애를 못해서 감기와 함께 살다시피 하잖아. 솔로가 감기에 취약한 게 분명히. 참으로 어설픈, 아니 서글픈 이론이다. 게다가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 육상 경기에서 바통 터치를 하듯 끊임없이 연애 상대를 갈아치우는 사람도 잔병에 시달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사례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내 의문에 말려든 녀석은 즉각 오답을 내놓았다. 그건 아주 간단해. 바람을 피워서 그런 거야. 배우자나 연인에게 외도 사실을 들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사람치고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이 없지. 스트레스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새삼 말할 필요도 없겠지. 면역력도 감퇴할 테고 아주 쉽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단 A는 늘 외롭다고 호소한다. 그리고 사시사철 감기를 달고 산다. 분주함의 갈래. 뉴스를 보았다. 지나친 교육열 때문에 아이들의 삶의 질이 바닥을 치고 있다는 얘기였다. 학원에 다니느니라 밤 10시가 훌쩍 넘어서 귀가하는 초등학생에게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댔다. 부모님과 대화할 시간은 있어요? 아직 어른들의 보살핌이 필요해 보이는 꼬마 아이는 뻔히 알면서 왜 물어보는 거죠? 하는 표정을 지어 보이며 당돌하게 대꾸했다. 대화요? 그럴 시간이 없죠. 저도 바쁘고 부모님도 바빠요. 하긴 한창 뛰어놀 아이들은 학원에 가느냐 바쁘고 학원비를 마련해야 하는 부모는 부모대로 바쁜 게 현실이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에 엉을매이고 또 지배당하는 건 나도 마찬가지이다. 오늘 종일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닌 것 같다. 바빠서 못해, 시간이 부족해 같은 어법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오늘은 그 바쁨에 지고만 것이다. 특히나 제한 시간이 정해져 있는 일을 처리할 때면 그 시간에 쫓기는 기분이 든다. 시간과 추격전을 벌이다가 막다른 길에서 붙잡히는 느낌이 들면 스스로가 참 못마땅하다. 그리고 가끔은 뭐가 뭔지 갈피를 못 잡겠다. 정말 바쁜 것인지 아니면 바쁘다는 걸 누군가에게 알리고 싶은 것인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분주함에도 갈래가 있는 듯하다.
일을 하는 과정에서 방법을 찾기 위해 분주한 경우가 있고, 핑계를 찾다 보니 분주한 때도 있다. 오늘 하루 난 어떤 색깔의 분주함 때문에 바쁘다는 말을 쏟아냈을까? 희극과 비극. 청주시 오송역에서 기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다. 다른 소리를 용납하지 않을 것만 같은 압도적인 소음이 열차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앞자리에 앉은 사내가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기차 속도에 비례해서 그의 목소리 데시벨도 줄기차게 상승했다. 사내의 입에서 부부젤라 같은 응원 도구를 이식해 목소리를 증폭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사내는 통화 상대에게 잔뜩 화가 난 듯했다. 1시간 가까이 열과 성을 다해 말을 이어갔다. 난 그의 목소리를 억지로 들으며 현역 시절 지칠 줄 모르는 체력과 폭넓은 활동량으로 그라운드를 누볐던 박지성 선수를 연상했다. 사내의 지구력에 박수를 보내고 싶었다. 어쩔 수 없이 통화 내용도 엿듣게 되었다. 그가 토해내는 모든 얘기가 내 귀로 날아들어왔다. 그 친구는 남을 배려할 줄 몰라. 뭐 대충 이런 내용이었다. 본인에게 하는 말인가? 그렇다면 통화를 하면서 자아 성찰까지 하는 것인가? 급기야 사내는 통화 막바지에 폭발적인 고음을 자랑하는가 하면 샤우팅하듯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다. 난 말이지 똑같은 말 되풀이하지 않는 사람이야. 난 말이지 똑같은 말 되풀이하지 않는 사람이야. 난 이 문장이 왜 이리 웃기던지 웃음을 참느냐 혼이 났다. 희극적 요소가 다분하지 않은가.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지 않아라는 말을 되풀이하다니. 역시 사람은 흥분하면 자신이 내뱉은 말과 행동을 비교해보거나 대조하지 못하는 법이다. 다만 한편으론 사내가 처한 상황을 알지 못하는 내가 그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서 그의 모든 행동이 어쩌면 포스트 모더니즘에 입각해 현대인의 비극적 자화상을 고발하는 행위 예술일지도 모른다는 꿈보다 해몽식의 상상을 하며 가방에서 이어폰을 꺼내 귀에 꽂았다. 찰리 채플린이 그랬던가? 세상사는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라고. 그 말이 새삼 무겁게 다가온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길. 단편 소설의 거장으로 꼽히는 안톤 체호프가 쓴 희곡 중에 벚꽃동산이란 작품이 있다. 19세기 러시아 봉건 귀족 사회가 붕괴하고 신흥 부르주아가 부상하는 과정을 날카롭게 그린 작품이다. 몰락한 지주 라네프스키아는 호화로운 파리 생활을 청산하고 가족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남은 거라곤 곧 경매에 붙여질 벚꽃 동산뿐이다. 하필 왜 벚꽃 동산일까? 안톤 체호프는 어떤 이유에서 벚꽃 동산을 희곡의 무대로 삼은 것일까? 내 생각은 이렇다. 한껏 흐드러지게 피다가 일순간
꽃비를 흩불리며 사라지는 벚꽃이 짧디 짧은 우리네 인생과 닮기 때문이 아닐까? 경제적으로 궁핍해진 친척들이 라네프스키아에게 변화를 강요하면서 이야기의 갈등이 고조되고 극은 막바지로 치닫는다. 그녀의 친척과 주변 사람들은 말한다. 어서 꿈에서 깨어나 현실을 직시하라고. 그래야 살아남는다고. 하지만 과거에 갇혀 사는 라네프스키아의 귀에 이런 조언이 들릴 리가 없다. 결국 그녀는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고 영지를 떠나게 된다. 벚꽃나무가 잘려나가는 소리를 뒤로하지. 연극을 본 뒤 감정이입을 해봤다. 내가 그녀였다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그녀의 터전인 동산을 갈아엎어 재개발을 추진하거나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에 놀이동산으로 용도를 변경 신청을 했을까? 살다가 보면 누구나 낡은 것과 새로운 것 사이에서 고민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들어서기 마련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뱅뱅 사거리나 세종로 사거리와 달리 인생의 사거리는 불친절하기 짝이 없다. 이정표가 존재하지 않는다. 안내판이 없다는 건 그릇된 길로 들어서면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의미보다는 애초에 길이 없으므로 어디든 갈 수 있다는 뜻에 가까울 것이다. 정해진 길이 없는 곳을 걸을 때 중요한 건 솔직함이다. 눈치와 코치에만 연연하다가 재치 있는 결정을 내리기는커녕 삶을 그르치는 이들을 나는 수없이 봐왔다. 가끔은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내 욕망과 상처를 끄집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꼼꼼하게 관찰해 봄직하다. 솔직히 말해 솔직하기란 참 어렵지만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 한다. 남을 속이면 기껏해야 벌을 받지만 나를 속이면 더 어둡고 무거운 형벌을 당하기 때문이다. 후회라는 형벌을. 여러분,